여러분, 방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덥지근한 공기, 코를 찌르는 맛있는 팟타이 냄새, 툭툭거리는 엔진 소리, 그리고 늘 미소 짓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갑은 좀 가벼워도 마음만큼은 세상 부자였던 그런 자유와 낭만의 도시였죠. 한마디로 저렴함과 친절함, 이 두 단어로 모든 게 설명되던 여행자들의 천국, 바로 그곳이 방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팬데믹이 끝나고 2024년에 다시 찾아간 방콕은 어딘가 좀 낯설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도시는 과연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불빛 뒤에서 뭔가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한 문장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가는 너무 올랐고 예전 같던 따뜻함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히 일부 여행객들의 불운한 경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성장을 멈추고 주저앉는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의 신호는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태국의 경제와 사회,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여행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가성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방콕이 싸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이 숫자들이 많은 걸 말해주죠. 예전에는 50바트, 우리 돈으로 한 1,500원이면 길거리에서 푸짐한 팟타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관광객이 좀 모이는 곳에선 100바트는 훌쩍 넘어서 4,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방콕 시내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지상철, BTS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정거장 안 가도 2,500원이 훌쩍 넘길 일수죠. 물론 객관적인 금액만 딱 놓고 보면 그래도 서울보다는 싸잖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행객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와의 엄청난 격차, 이게 문제인 거죠. 방콕은 압도적인 가성비 여행지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냥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 뭔가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른 물가보다 여행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행 내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온갖 사기 수법들이죠. 미터기 켜주세요 하면 고개를 저으면서 무조건 흥정하려는 택시, 300바트면 갈 거리를 700바트 부르는 툭툭. 이건 뭐 거의 방콕 여행의 통과 의례가 됐을 정도고요. 어이 친구, 왕궁 오늘 문 닫았어 하면서 다가와서 엉뚱한 보석 가게로 데려가는 수법은 정말 고전이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나쁜 사람 몇몇의 소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고요. 여행객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안전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4,000원짜리 팟타이 그 자체는 비싼 음식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1,000원의 행복을 기대하고 간 사람에겐 엄청난 실망감, 심지어는 불쾌감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라는 건 방콕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장 강력한 브랜드였고 여행객과의 무언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박탈감은 실제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념, 즉 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느끼는 이런 불만과 불신이 정말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모인 걸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성장 엔진이 서서히 꺼지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훨씬 더 큰 문제의 신호탄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2007년에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땐 키가 쑥쑥 크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성장 정체기 같은 겁니다.
값싼 인건비랑 외국 기술 따라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싸다 하는 걸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선진국들이랑 경쟁할 힘은 아직 없어요.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딱 갇혀버리는 거. 태국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중진국의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위기가 태국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고질적인 위기는 바로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태국의 현대사는 그냥 쿠데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된 이후에 무려 1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이렇게 툭 하면 바뀌는 나라에서 무슨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겠어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개혁이나 산업구조 조정, 부패 척결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언제 정권이 뒤집혀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누가 수십억 달러를 선대 투자하겠어요. 두 번째 위기는 태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일본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잘 나가면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불렸던 그 시절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태국의 제조업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공장이 거의 2,000개 가까이 문을 닫았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격으로는 값싼 중국 제품에 치이고 기술력이나 생산성으로는 바로 옆 나라 베트남에 추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태국의 위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죠. 삼성이 무려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콕 찍은 곳이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점포 풍부한 인력,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그리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무기로 전 세계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태국은 아직도 기존의 일본 자동차 산업에만 기대고 있을 뿐 새로운 첨단 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인구 소멸이죠. 태국은 지금 거의 재앙적인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부딪혔어요. 특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수도 방콕의 합계 출산율이 0.63명. 전 세계에서 출산율 낮기로 유명한 서울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그냥 말라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중진국 함정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 장기로 치면 외통수 같은 상황인 겁니다. 정치, 경제, 인구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태국 정부는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들의 처방전이 과연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약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아픈 걸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태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단기적인 경기 부양, 그중에서도 관광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이랑 인도 관광객들 비자 문턱을 확 낮춰주고 대규모 카지노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술 판매 규제를 푸는 식으로 어떻게든 관광객을 더 끌어들여서 당장 쓸 돈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무너지는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건지, 인구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가 한 이 비유가 지금 태국 정부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진통제를 맞으면 당장 아픈 건 덜하겠죠? 비자를 면제해줘서 관광객이 늘면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반짝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 정치 불안, 인구 소멸이라는 진짜 암세포는 몸속에서 계속 자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환자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겠죠. 이런 우려는 태국 내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도 연달아서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이건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지금 태국이 하는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뚫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진단들 속에서 천사의 도시 방콕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서서히 추락하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막상 방콕에 가보면 도시가 죽어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지상철과 지하철 노선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강변에는 아이콘 시암 같은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죠. 낡고 버려진 공장 부지를 멋진 공원이나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세련된 프로젝트들도 아주 활발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도시의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하는데 왜 나라의 속은 텅 비어가는 걸까요? 이 표면적인 역동성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 경제, 인구라는 이 삼중의 거대한 태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모든 화려한 개발이 사실은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이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나 국가 경제의 뿌리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방콕의 두 얼굴은 단순히 한 여행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한 나라의 깊은 고민이고, 어쩌면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비슷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과연 천사의 도시는 이 깊고 어두운 함정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실은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파티의 불빛일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말해주겠죠.